45번째. 그럼 은비도 공매물건을 물건 정보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이게 안 해보면 또 이게 또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보시죠. 책에 있는 내용 갖고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이와 같이 은비도 공매물건을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권리 분석하는 방법. 이거 제가 이제 이야기식으로 좀 써봤죠. 뭐 이 내용은 뭐 제가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한 사항에 접할 수도 있으니까 이대리 부부가 딸 한 사람을 한지 한 아이 갖고 있는데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을 만나서 뭐 반갑습니다. 저랑 대화 나누는 거죠. 먼저 공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주고 또 이렇게 공매로 낙찰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죠. 네, 두 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공매로 내 집 마련할 주택을 은비도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금 얼마나 가지고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 1억 5천만 원하고 그동안에 저축을 3조, 알뜰하게 사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돈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제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렇게 온비도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온비도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산을 선택할 땐 동산을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물건 검색이 나옵니다. 이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상세 조건 검색이 있는데 지도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상세 조건 검색으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매각이면 매각, 임대 공매면 임대, 아니면 전체로 확인할 때 전체로 확인하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매각 공매를 찾는 분들은 매각만 찾으면 되고, 임대 공매를 찾는 분들은 임대를 선택하면 되고, 입찰 기간을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일주일 단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여기를 달력이니까 요 달력을 눌러가지고 입찰 기간을 더 늘려서 이 물건을 찾으면 더 많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 용도별 검색할 수도 있고, 그냥 요건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소재 비집에서 도로명 주소를 찾을 거냐, 집원 주소 거냐. 이렇게 뭐 부동산은 이제 집원 주소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 집원지를 선택한 다음에 뭐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다 검색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경기도에서 뭐 용인시면 용인시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성남시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양시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절차에서 자산의 구분을 선택하는, 자산 구분은 이제 암지산 같은 경우는 암지산 공매를 선택하면 되고,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기재산, 요거는 암지산이나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 유지재산 같은 경우는 온비디에서 매각 절차부터 잔금 납부하고 배분까지 마무리하게 되죠. 요 밑에 있는 이용기간 같은 경우, 이용기간 같은 경우는 온비드를 이용하고 온비드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내고 이제 온비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국유재산도 있고 공유재산, 기타 업무재산, 그리고 금융권 담보재산인데 신탁공매는 요 기타 일반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래서 선택한 다음에 암재산을 선택까지 검색을 누르게 되면요. 검색을 눌러가지고 제가 이제 눌러가지고 물건을 찾아봅니다. 동봉구 창동에 있는 수산 트리필 아파트가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정민 대리 부부하고. 아파트 시세가 3억 2천만 원인데 2억 5천6백만 원으로 저감되어 매각 절차가 진행되니 두 분이 자금이 1억 8천만 원에다가, 요거는 책을 쓰기 한 2, 3년 전에 쓴 얘기니까 그때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금 보면 가격이 많이 올랐죠. 어쨌든 두 분이 자금이 1억 8천 원에다가 부족한 돈 8천만 원을 금융에서 빌리면 되고, 가까운 거리에 수성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니 따님이 이제 다니기가 좋은 데죠. 주택가라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기도 안전한 지역이고, 이영민 씨가 직장도 가깝고, 그러니 뭐니 해도 아파트 내부 사진 보니까 아파트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면 공매로
내 집 마련하려면 물건 조사와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온비드 입찰 대상 물건에서 공매 물건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2차적으로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인계획 확인 등이 공부를 발급해서 분석하고 또 이 3차적으로는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공적 장부와 일치하는지 부분들을 또는 시세 조사라든가 또는 아파트 같은 관리비라든가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 열람하는 것을 해야죠. 등 부동산이 공부상 기록과 사실 이제 부동산이 공부상 우리가 입찰 기록과 또는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하고 한 내용하고 사실이 현장이 일치하는지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만큼 권리 해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죠. 낙찰받고 나서는. 이런 경우는 하자가 있는 물건은 단독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단독 낙찰되느냐?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죠. 권리에 하자 있는 물건은 단독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권리를 잘하는 분석을 잘하는 본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단독이지만 권리 분석을 잘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 낙찰받은 거죠. 인수할 권리라든가 하자가 있는 거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 하자를 또 수선해야 되는 수선비가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 물건을 보면 이와 같이 그 도봉구 창동 수산 트리필 아파트 101동 12층에 있는 거. 몇 호는 제가 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제가 땡땡 처리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4.89로 해가지고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게 입찰 기간이 2014년 8월 18일 날 해서 2014년 8월 20일 동안 입찰 기한이 정했고 최저가가 2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입찰을 누르면 되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죠. 하자가 있는 물건은 물건 세부 정보를 나눠가지고 이것이 토지와 건물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지분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주소나 이용 현황 같은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를 검색을 해서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 물론 이제 감정평가서를 여기서 직접 눌러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눌러가지고 감정평가서를 확인해서 이 물건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우려한 물건인지 먼저 공매 물건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돈 되는 물건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물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하자가 없는 걸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물건 세부 정보에서 이 감정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압류재산 정보를 누릅니다. 이렇게 압류재산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임대차 정보 내역하고 이와 같이 등기부 현황이 간략하게 나오죠. 이렇게 가압류가 이병장이 되어 있는데 2011년 6월 2일 날 가압류가 4억이 있습니다. 이게 말소기준 관리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소령이 2004년 8월 16일 때문에 이 이소령이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대학여기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입찰 정보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유의사항 보니까 유치권도 4억이 신고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한 5년 차, 7년 차이 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유치권은 성립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유치권이 정보가 돼. 이런 내용들을 뭘로 갖고 다니냐? 이 입찰 정보로 들어가면 이렇게 입찰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 공매 재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경매에서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걸 많이 보죠. 그와 똑같은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권리 분석을 할 때 일단 공매 공고문도 확인하지만 공매 입찰 기록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매 재산 명세서 이 공매 재산 명세서는 경매로 따지면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같아서 공매 재산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각 절차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 이 공매 재산 명세서에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또는 매각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매 재산 명세서는 이제 확인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매각 물건 현황이 돈 되는 물건을 찾았죠. 이런 경우는 좀 전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지고 이 위치라든가
사진, 지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사진과 지도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 돈이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이 이제 지분인지 아니면 전체가 매각되는지 이 부분 또 이 아파트 사진과 내부 평면도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내부를 보니까 내부가 깨끗해요. 수리가 이제 방도 보면 방이 3개인데 화장실도 2개고 아주 뭐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지금 이영민 부부하고 따님이 사용하긴 사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는 아주 좋은 거죠. 위치도 보면 이 수유역하고 수유역의 인근에 있고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확인해 등기부를 열람해 보아가지고 말소기준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보니까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를 등기부에 열람해서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수도 열람도 해보고 어쨌든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면 기본적인 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이 공매를 위임한 관서는 노원세무서가 되고 관리번호 같은 경우는 2011-23577-002호입니다. 그리고 공매 공고일은 2014년 6월 5일이 공매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배분요구 종기는 2014년 4월 28일. 그리고 압류산 물건이 표시.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요 내용들은 뭐냐면 요 내용들은 공매 현황조사관이 조사해온 내용이죠. 보니까 이 소령이 세입자 2004년 8월 16일인데 임차인이 아니고 체납자입니다. 이럴 때에는 대항력인 임차인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죠. 또 문제는 여기에 보면 유치권이 4억이 설정이 됐지만 유치권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지 체납자나 채무자가 거주한 경우는 유치권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판례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억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납자 겸 소유자가 이제 거주하기 때문에 즉 채무자 거주하는 거죠.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배분 요구, 여기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뭐 별다른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되지만 임차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내역에서 공매 위임관서의 압류일자와 배분 요구 채권만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2011년 5월 20일 배분 요구 채권액이 3억 5,214만 3,570원 보여드릴게요. 3억 5천 3억 5,214만 3,570원이 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채권이 당해세인지 일반 세금인지 구분할 수 없고 법정일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온비드 정보 내용 중간 부분의 좌측에 있는 1588-5321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이 물건을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체납자액이 법정일이 언제가 지금은 뭐 2017년 1월 1일부터는요. 이 법정일의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1일부터 기재가 되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뭐 여기 보면 이제 난에 이렇게 요 난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여기 법정일하고 납부기한 같은 게 여기에 기재가 되니까 지금 뭐 이거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돌다리도 두 들어간다 해서 공매 담당자 통해서 내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임차인보다 빠른 법정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선순위 전세권자나 선순위 임차인은 배분 요구를 해야 배분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배분 요구 하더라도 배분 요구 종기 이후에 했다면 배분 요구 효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니까 이런 것부터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력이 유무와 없는 경우,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갖고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경우 배분 요구를 안 했다면 100%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배분 요구를 했더라도 미배당금이 생긴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전액 배당받는지 미배당금인지를 꼭 확인하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경매나 공매로 소멸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최우선 변제, 확정 일자 우선 변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우리가 그 배당금이 있냐 없냐는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낙찰자가 명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이 없는 말소기준권 이후의 임차인이라고 해도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배당을 받거나 일부 배당을 받을 때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도가 무혈 입성하게 된다. 임차인이 배분 요구했다면 이렇게 생각해라. 대항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 우선 변제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소액임차인이 아니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만 우선 변제금 받고 있다. 따라서 배분 요구를 했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와 다른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 배당을 하게 된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이 받아야만이 명도가 쉬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조세나 공과금 채권이 있다면 등기된 조세 채권이나 공과금 채권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압류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체납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세 땐 당연히 우선하고 당해세가 아닌 일반 세금 같은 경우는 법정일 갖고 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1차적으로 공매 재산 명세서 확인하고 2차적으로는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꼭 확인해라.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조세나 공과금 채권도 이제 압류를 하지 않고 교부 청구를 했다. 배분 요구 종기 교부 청구했다면 당해세일 때는 우선적으로 그 배당을 받고 당해세가 아닌 일반 세금 같은 경우는 법정일 갖고 임차인 확정일자 저당권 무채권의 등기저당권의 등기 날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매각 대금을 가지고 예상 배당표를 작성해보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서류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석했다면 2차적으로 우리가 공적 장부인 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46번째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